2021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티탄은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뇌에 티타늄을 심고 살아가던 한 여성이 자동차의 성적 매력을 느끼고 급기야 자동차와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며 휴먼과 메탈의 혼종아이가 탄생한다는 다소 황당하면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데뷔 45년을 맞이한 60대의 데미무어에게 생애 첫 연기상을 안겨준 영화 서브스턴스에서는 50살의 엘리자베스가 아름다움에 집착한 끝에 약물 주입으로 20대에 젊고 아름다운 수가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육체 분열과 신체 훼손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국내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는 5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스토리에 끔찍하면서도 그 기괴함이 고통스러워 끝까지 보기 힘들게 만드는 이런 장르의 영화가 최근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영화 TMI에서는 인간의 신체가 훼손되거나 변형되어 야하면서도 공포를 유발하는 장르 바디 호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공포영화 장르 중 하나는 바로 오컬트입니다. 국내에서도 2024년 영화 파묘를 통해 오컬트 신드롬을 일으켰고 그 이전에도 컨저링 시리즈나 검은 사제들, 곡성 등이 오컬트 장르의 공포영화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오컬트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완전히 비현실적이지만 공포스러움을 안겨주는 장르가 바로 바디 호러입니다. 바디 호러라는 용어는 1980년대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비평가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몸의 변형을 통한 공포라는 독특한 미학을 지칭합니다. 기존 공포 영화가 외부의 위협을 통해 인간을 위협했다면 바디 호러는 인간 내부에서 비롯되는 변화, 곧 자기 몸의 낯설음을 핵심 공포로 설정합니다. 또한 고어 영화와 종종 혼동되지만 둘은 명확히 구분되는데요. 고어는 폭력의 시각적 자극을 극대화한 장르인 반면 바디 호러는 그 폭력과 변형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인간의 신체가 자연적으로 어떤 실험에 의해 또는 돌연변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변화하여 공포를 유발하는 장르인 것이죠. 신체적인 변화 자체가 공포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 훼손, 변화한다는 점에서 깊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는데 감염되거나 돌연변이를 겪거나 외부의 영향으로 몸이 변형되면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곧 인간으로서의 존재론적 공포로 연결됩니다. 즉 바디 호러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요소인 신체와 자아 정체성의 붕괴를 주요 주제로 삼고 있죠. 바디 호러라는 장르는 시대별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불안성을 반영하며 그 형식과 주제를 확장해왔습니다. 1986년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플라이는 과학 실험을 통해 파리와 유전자가 융합된 남성이 점차 파리로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성과 신체 통제에 대한 공포를 강렬하게 시각화했는데요. 존 카펜터 감독의 1982년작 더 싱에서는 외계 생명체의 감염으로 인해 누가 인간이고 누가 괴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폐쇄된 환경에서의 공포를 그렸으며 이는 감염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와 집단 내의 불신을 상징하기도 했죠. 일본 감독 츠카모토 신야의 1989년작 테츠오 아이언맨은 금속과 융합되는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도시사회에서의 기계화된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줄리아 두코르노 감독의 2016년작 로우와 2021년작 티탄에선 신체와 욕망, 성 정체성, 젠더, 가족에 대한 복잡한 주제를 신체적 변형을 통해 전면에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1987년 헬레이저는 고통과 쾌락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자연적 존재들을 통해 인간 신체의 한계와 파괴를 탐구하고 1983년 비디오드롬은 미디어와 신체의 융합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공포를 그리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성 감독이 일으킨 바디 호러 신드롬 2024년에 개봉한 서브스턴스는 여성의 몸, 젊음, 사회적 시선에 대한 압박을 기괴한 신체 변형을 통해 표현하면서 미의 기준과 자기 혐오, 욕망에 대한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디 호러의 대표작들은 단순한 고어적 표현을 넘어 인간 존재, 기술, 성, 사회 구조와 같은 본질적인 주제를 탐구하며 장르적 깊이를 더하고 있죠. 이러한 바디 호러 장르의 영화들이 특히나 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간 존재의 근본인 몸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몸을, 신체를 자기 자신의 일부로 당연하게 인식하지만 바디 호러는 그 신체가 무너지고 변형되면서 낯설게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는데요. 그 결과 관객은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포를 경험하게 되죠.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정체성의 중심으로 인식하며 이를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호러에서는 신체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거나 훼손되면서 인간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유발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죠. 예를 들어 영화 플라이에서 주인공 세스가 점점 파리로 변하면서 자신의 몸이 자신에게 낯설어지는 과정은 인간 정체성의 붕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호러에서 자주 등장하는 감염 요소는 인간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두려움을 극대화합니다. 감염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체나 생명체가 신체를 점령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 공포를 자극합니다. 영화 더 싱에서 외계 생명체가 인간의 신체를 복제하고 변형시키면서 누가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극한의 공포를 유발합니다. 인간은 신체적 통증을 두려워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호러는 이러한 원초적인 공포를 활용하여 신체가 찢기거나 절단되는 장면을 통해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주게 됩니다. 영화 헬레이저에서 사디즘과 고통의 미학이 결합되어 신체 훼손을 가학적이면서도 끔찍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죠. 관객은 신체 훼손이 일어나는 장면을 통해 자신이 그 고통을 느끼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며 이는 강렬한 몰입감을 주게 됩니다. 바디호러에서는 종종 신체 변형이 성적 요소와 결합되면서 공포를 유발합니다. 이는 성 정체성, 출산, 생식기관의 변형 등의 요소를 통해 더욱 강렬한 불쾌감을 가져다 줍니다. 영화 로우에서는 채식주의자였던 주인공이 육식을 접한 후 점점 식인 본능을 가지게 되면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과도 연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신체적 욕망과 통제 불가능한 본능 사이의 긴장을 바디호러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신체의 파괴와 변형을 통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바디호러는 사실 개인의 공포감을 뛰어넘어 사회적인 불안을 투영하는 장르입니다. 또한 그 바디호러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서브스턴스가 최근 대중적으로도 각광을 받았죠. 데미 무어와 마갈리 퀄리 주연의 영화 서브스턴스는 한때 유명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 잊혀져가고 있는 여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서브스턴스라는 신기한 약물을 맞으면 다시 젊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자신의 또 다른 버전을 만들게 되고 그 모습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서게 되죠. 하지만 이 복제된 자아는 점점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밀어내고 진짜 자신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진짜 나, 사회가 원하는 젊은 나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죠. 60대의 데미 무어는 50세가 되어 경력에서 밀려난 엘리자베스를 연기합니다. 영화 초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칠하고 지우며 자존감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깊고 섬세한 감정 연기를 보여주었는데요. 점차 혼란스러움, 분노, 자기 혐오, 때로는 공포에 휩싸이며 광기와 무력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선을 온몸으로 표현해냈습니다. 데미 무어는 어느 한 인터뷰에서 자기 자신의 외모만 기준으로 가치를 정하면 결국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했죠. 또한 이번 역할을 통해서 스스로 경험한 외모에 대한 자기 판단과 폭력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비판적 시선을 많이 반영한 역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로 인해 그녀는 생애 첫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서브스턴스에서 데미 무어는 단순한 몸의 변화를 연기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주입한 이상적 이미지가 어떻게 한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는지를 몸과 얼굴 그리고 감정으로 온전히 보여준 연기를 펼쳤습니다. 또한 이 바디호러 영화를 단순한 충격 이상의 작품으로 끌어올렸으며 배우로서 그녀의 존재를 새롭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이 영화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는 젊고 예뻐야만 살아남는 세상에 지쳐서 젊은 시절을 다시 얻고 싶어 하죠. 영화는 노화가 잘못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왜 우리는 늙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원했던 젊고 아름다운 수를 얻었지만 수는 점점 엘리자베스를 통제하려 하고 엘리자베스에게서 복제되어 예쁘고 매력적이지만 엘리자베스의 정체성을 점점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SNS 속 꾸며진 모습, 화려한 연예인과 유명한 인플루언서 같이 자신을 바꾸려고 하다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죠. 이 영화는 우리의 몸이 마치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예쁘면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나이 들면 쓸모없다고 느껴지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젊음을 찾았지만 그건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압박 때문이었죠. 결국 영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진짜 자신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사회가 원하는 모습만 쫓고 있나요? 서브스턴스는 사회가 원하는 몸을 쫓다 보면 진짜 나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바디호러의 끔찍한 이미지로 강렬하게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몸을 상품화하고 통제하고 가짜로 대체하는지를 바디호러라는 장르를 빌려 표현한 이 영화는 몸이 무너지면서 진짜 자아도 무너지는 공포, 그것이야말로 가장 섬뜩한 공포라고 이 영화는 말하고 있죠. 올 여름 바디호러 영화 한 편으로 무더위를 떨쳐버리시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비디오 보는 남자였습니다.